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0월 1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이후로 이스라엘로 입국하는 러시아 거주 유대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민국경청은 동원령 이후 10일간 이스라엘에 입국한 러시아인이 총 6,56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동원령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하려고 자신의 유대인 뿌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 12일 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예루살렘 근처 칼란디아 검문소의 경찰들을 향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의 주둔한 부대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인근 마을을 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수색 과정 중에 동예루살렘 여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 불붙은 타이어 등을 경찰을 향해 던졌고 이 과정에서 2명의 경찰관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가 석유 감산을 결정하자 미국 의회는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1년 동안 동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우디와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의 일환으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BBC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시리아 난민의 모금 영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 거주자들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통해 기부를 요청하고 이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선물을 받고 있는데요. BBC는 이른바 틱톡 중개인들이 난민들에게 휴대폰 등 장비를 제공해 모금 영상을 찍도록 돕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가 실험한 결과 약 15만 1,000원 상당의 디지털 선물을 받아도 난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약 2만 7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10월 1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에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분석해 볼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도해드렸던 이스라엘 레바논 지중해 영유권 분쟁이 10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10월 11일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 국무부 에너지 특사가 결렬된 협상안 내용을 한 차례 조정한 이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협상안의 끝내 만족감을 표시했는데요. 양측이 만족한 최종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협상 초안에는 레바논이 주장한 23도선을 해상 경계로 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역사적인 합의라며 이번 협상 성사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영유권 분쟁 협상이 이게 정말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 타결이 되었다, 아니다, 결렬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타결이 됐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정말 그 협상이 번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뉴스가 잘못됐다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얘네들 왜 이러는 겁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이걸 정리하자면 지난 이제 영유권 분쟁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1도선과 레바논이 주장하는 23도선 사이에 미국 국무부 특사가 개입해서 중재한 H라인 그 사이를 이제 중재하고 내놨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레바논이 반대해서 이제 파토가 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협상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협상이 타결됐는데 레바논이 주장했던 23도선으로 이제 이게 중재안이 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침묵으로 방관하고 그냥 이게 뭐 단신 처리했는데 이걸 이제 선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럼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현 라피드 대행이 헤즈볼라의 굴복한 합의안이다. 라고 이제 비판이 되면서 이제 이게 전말이 드러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총선 기간이니까 서로 공방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피드는 뭐 헤즈볼라의 굴복한 합의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90%가 이제 카나 유전이 이제 저쪽 레바논 넘어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따로 로열피를 지급받는다. 완전 굴욕 회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또 레바논이 또 끼어드는 거예요. 로열티 지급 합의안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라피드가 여기서 이제 합의안을 파기해 버렸죠. 그래서 뉴스가 이제 변동이 된 건데 파기했는데 다시 이제 또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압박을 한 거죠. 레바논 측에다가 재협상 요청 철회해라. 그래서 철회해서 결국에는 9월 협상안으로 수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그 쪽에서도 레바논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라피드 대행이 막 몰리고 있었거든요. 네티냐후 진영한테 이제 이건 주권 포기다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거를 씌워놨냐면 헤즈볼라한테 굴복한 프레임을 걸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이 재협상 요청하자. 저는 이거 쇼라고 봅니다. 일단 요청하니까 라피드가 협상 철회하면서 네티냐후 예봉을 피한 거죠. 그래서 라피드 대행 입장에서는 친미 4대 비판이 차라리 헤즈볼라 굴욕했다는 것보다 낫다는 차악을 선택한 것 같아요. 프레임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어쨌든 23도로 이제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예. 이스라엘 국민들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요. 이제 선거 쟁점화가 됐고 뭐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최종안을 이 합의안을 이제 크네세트 이스라엘 국의회죠. 에다가 보고하고 승인 투표를 거치냐 마냐에 대해서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본법에는 이제 의회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승인 투표를 한다면은 뭐 과반수냐 중대과반이냐 이거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법무부의 유권 해석과 또 막 장외 진영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게 또 번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깨지는 거죠. 아이고, 야 참. 그럼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쪽과 레바논 쪽 얻게 되는 이득은 뭐고 또 잃게 되는 손해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9월 합의안에 대한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 23도선 합의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0%, 레바논 100%다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양보한 회담, 포기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뭐 명징하게 이제 라피드 간치 진영이 바이든에 굴복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5차 총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진영이 60.4석에 머물고 있고 반 네타냐후 혹은 라피드 대행 진영은 55.6석에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독으로 과반 내각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지대 혹은 중도 성향인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선거 후 연정 구성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베네트 전 총리처럼 좌우 모든 정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연립정부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도 실제 유권자들의 주 관심사인 민생 문제보다 네타냐후에 대한 찬반이 주요 선거 의제로 귀결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11월 달에 열리게 되는 5차 총선과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그 5차 총선은 왜 이 총선을 치르게 된 거지?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내각이 해산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핵심이 연정 진영 내 이제 보수 정파인 야미나당에서 의원들이 이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61석이 붕괴가 됐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랍 정파에서 또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요구를 하다 보니까 베네트 총리가 연정 운영에 한계를 느껴서 연정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국회 그 크네셋 120석 중에 과반수 이상인 61석 이상을 이제 끌어모아야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라피드 총리 대행도 61석 이상을 끌어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대 야당인 베냐민 네타냐후도 역시 61석 이상을 끌어모을 수 없는 아주 박빙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냐민 네타냐후가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여론조사를 보면 61석 돌파가 아직 안 됐어요. 양쪽 다. 예, 양쪽 다 안 되고 이제 가장 60석에 가까운 게 이제 네타냐후 블락 쪽인데 지금 60.4석입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평균을 따지면 연정 진영 구 연정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55석에서 정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61석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빨리 1석을 빨리 확보하는 1석 싸움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55석 유지 싸움이란 말이죠. 이러는 와중에 베니 간츠 청백당 당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 급부상한 이유가 뭐 다수석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타냐후 진영이 61석을 확보를 실패하면 이제 우파 정권은 이제 구성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합종 연행 짝짓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베니 간츠가 지금 노리고 있는 그 국방장관이자 지금 청백당 당수가 노리고 있는 거는 제3지대 후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3지대 중도 후보를 내세워서 좌익 정파 메리츠와 아랍계 정당들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또 저기 극우 정통파 종교 정당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구사해서 양쪽을 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정부를 내각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이번 총선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의 특성인데 그 정파 간 정치력 및 친소 관계 등을 포괄하는 이제 원내 정치력이 실제로 유권자 지지보다 훨씬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트냐후는 60에서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반대 진영 같은 경우는 50석 해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여러 합종 전행을 하니까 여기서는 원내 정치력이 이제 생명이죠. 그래서 그동안 간치 국방장관은 좀 국가 지도자 이미지. 그러니까 욕은 베네트랑 라피드 그 정치인 욕은 다 먹고 간치 국방장관은 좀 뒤에 있으면서 약간 욕을 좀 덜 먹었거든요. 정치 공방 싸움에서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른바 그 소프트 라이트라고 하는 중도 우파에서 약간 좀 세속적인 우파 표를 많이 지금 그쪽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트 전 총리인데 야민야당이랑 소수 정당을 통해 가지고 연정을 주도해 가지고 구성했지 않습니까? 지난 연정 같은 경우는 정당의 몸집보다는 정파 간 협상 지렛 때 이른바 파워브로커가 이제 승리하는 구도예요. 내각제 특성상. 그래서 간츠 국방장관에 속해 있는 청백당은 11석으로 제4당입니다. 그 적은 정당은 아니지만 이걸 뭐 12석, 13석 올린다고 해서 아무런 표에 영향을 안 미쳐요. 현재까지는 이제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지지를 호소해서 표를 끌어올리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네트냐후나 상대 정파를 이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3지대 뭐 품격 있는 지도자 이미지는 깎이니까 그걸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간츠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난 시점에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라운드 2 그게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을 할 거라고 지금 현지 매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네트의 이미지는 좀 약간 젊지만 경험이 부족한 그런 어설픈 그런 느낌이 있고 라피드는 방송 앵커 출신으로 뭐 품위는 있어 보이는데 또 역시 정치 경험은 좀 없는 것 같고 베니 간츠는 제가 봐도 이미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국방장관이고 안보 수장이고 뭐 등등.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장성 출신이니까.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뭐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진보적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예전에 선거 운동할 때도 통곡의 남자 구역, 여자 구역 이거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동성애도 아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고 라피드 대행 같은 경우는 워낙 호불호가 강해요. 뭐 자기 베이스 핵심 지지자들은 좋아하는데 또 엄청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론을 이제 설파하고 있는 게 이제 간치 쪽이라고 이제 그 선거 전문가들은 이제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베니 간츠는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다음 기회를 또 노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라피드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지금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약간 좀 안개 속인 것 같아요. 예. 다음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지구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과의 과거 구원을 정리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하마스는 과거 10년 전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전력으로 아사드 대통령과 서원한 관계였는데요. 이번 정상화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중재로 이뤄졌으며 이란 대리 세력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에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 대통령 사이에 어떤 과거 인연이 있었길래 이번에 구원을 과거의 원한을 정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거에 이제 이 하마스의 본부 헤드쿼터가 원래 시리아에 있었다고 해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고 당시에 이제 아사드 정권과 대립하는 반군편에서 하마스가 싸웠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2012년에 쫓겨났어요. 퇴출당해가지고 그 하마스 본부를 카타르와 터키의 본부를 이제 이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과거 인연이 있다고 해요. 악연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관계가 정상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마스도 그렇고 시리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누가 중재를 해서 이렇게 화해가 된 겁니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란 중재가 가장 크죠. 이란 중재가 이제 대리 세력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내부 불안에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회에 동요가 있는데
대리 세력을 어떤 확대 강화 방침으로 한번 이게 좀 질서를 잡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를 이제 한번 이랑 이제 중재를 쓴 거죠. 화해하라고.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도 두 가지 사전 변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군수 지원이나 이런 물자 지원을 하려면 해상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과 서방, 이스라엘, 이집트가 이제 해상 봉쇄 조치로 거의 물자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를 이제 더 육지 쪽에서 이제 대체 병참 루트로 지금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하마스 내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터키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근데 무슬림 형제단의 최대 후원국인 터키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면서 이게 또 터키랑 또 하마스의 관계가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그냥 다시 시리아로 옮기자라는 게 이제 그 하마스 내부 사정이고. 어쨌든 하마스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리아하고 하마스하고 서로 화해가 되면 또 분명히 뭔가 이스라엘을 향한 꿍꿍이를 또 벌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이런 와중에 팔레스타인 당국이 가자지구 앞에 있는 그 해변가에서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가자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를 비롯한 그 가자지구가 이런 가스 사업 개발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천연가스 개발 시행자는 영국계 BP그룹이에요. 아하, 이런. 개발 지원. 그리고 천연가스 유전 개발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면 이제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PA 당국하고 이집트예요. 그 둘이서 이제 MOU를 체결한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안보적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거기서 하지 마라. 근데 최근에 라피드 대행이 승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뉴스에 난 거 보니까 그건 현 내각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라피드 대행이 승인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가자지구에서 가스 개발을 하면은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건데, 그럼 하마스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또 무기를 사들이고 이스라엘 향해서 또 공격하고 그럴 텐데 왜 이스라엘의 라피드 대행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라피드 간츠 진영의 이제 어떤 팔레스타인 전략인데, 사실 팔레스타인 그 내부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당국과 PA와 하마스는 이제 공통의 적이 이스라엘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내부 그 해방운동 주도권 가지고 경쟁 관계거든요. 브레드TV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은 근데 PA 당국의 아바스 수반이 고령에다가 또 무능과 부패로 이제 민심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여러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하면 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라피드 간첩 대행 체제는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쇠락한 그 PA 당국을 강화시켜서 이 원유 수입으로, 이 원유를 하면 이집트한테도 판매권이 있지만 이제 동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어떤 재정적 이익을 확보해 줄 수 있으니까 이쪽 세력을 강화해서 좀 무장정파 노선이 하마스를 이제 견제한다는 구도예요. 둘 다 경쟁시킨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군의 군사 경험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적들이 서로 싸우면은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더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적전 분열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피해 당국이 지금 뭐 계속 뉴스에 이제 단신 뉴스 계속 올라오지만 지금 막 집회 시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폭력 테러가. 이런 피해 당국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강도 분쟁을 하고, 하마스는 로켓 발사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데, 이게 이 분업 효과가 있는 이 두 단체를 갖다 싸움시킨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둘 다 격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이번 11월 달 총선에도 또 국민들한테 많은 그 또 참고사항이 되겠네요. 하여튼 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